한 여인이 관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무명 치마에 집신을 신었습니다. 손목에는 관비의 표식인 낡은 나무 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등은 곧았습니다. 관비의 행렬 속에서도 그 등만큼은 굽혀진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아서 빛이 바랬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혼례 때 신부의 머리에 얹는 족두리, 그 붉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반으로 접힌 낡은 문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령이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하입니다. 15년 전 혼례 첫날 밤에 사라진 최진욱의 신부입니다. 관아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관아 앞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아침을, 신부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퍼지던 그날을, 도망친 신부, 음탕한 여자, 집안을 욕보인 규수라는 말들이 쏟아지던 그날을, 그 여자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갈 힘이 됩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밤 공기가 참 서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지 위에 야담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혼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흔히 듣는 혼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붉은 혼례복을 입은 신부가 꽃가마에서 내려 신방으로 들어가는 그 설레고 아름다운 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것은 그 아름다운 날 밤에 아무도 모르게 벌어진 끔찍한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일을 당한 여인이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관비로 살며 마침내 스스로의 손으로 진실을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혼례 첫날 밤에 신부가 사라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집안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퍼지겠습니까? 신부가 신랑이 싫어서 도망쳤다. 정이 있던 사내가 따로 있었다. 집안 체면을 다 구겨놓고 달아났다. 그런 말들이 쏟아지겠지요. 그리고 그 말들은 증거도 없이 확인도 없이 그냥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만약 그 신부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면요. 만약 그 신부를 없앤 것이 신랑 집안이었다면요. 그 여인의 15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눈을 감아 보시지요. 지금 우리는 15년 전 이 고을에 어느 화려한 혼례 날로 돌아갑니다. 그 혼례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큰 혼사였습니다. 신부 집안인 윤씨 가문은 대대로 청렴한 선비를 배출한 명문이었습니다. 재물이 넘치지는 않았지만 이름이 반듯했지요. 그리고 신랑 집안인 안씨 가문은 고을에서 땅과 재물로 소문난 부잣집이었습니다. 두 집안이 합쳐지면 이름도 있고 재물도 있는 완벽한 혼사가 되는 것이었지요. 신부 윤서하는 그 해 21살이었습니다. 서하는 고집이 세고 손재주가 좋은 처녀였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했고 글씨도 반듯하게 썼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어릴 때부터 살림을 거들었지만 그 눈빛에는 항상 무언가를 탐구하는 빛이 있었지요. 주변 어른들은 서하를 보며 저 처녀가 사내로 태어났더라면 큰일을 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혼인이 정해졌을 때 서하는 설레었습니다. 최진욱이라는 신랑은 고을에서 점잖고 반듯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었지만 그런 사람의 곁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 수 있겠지요? 그럼 우리 서하가 얼마나 훌륭한 처녀인데
그 집 사람들이 더 복받은 것이다. 그러나 말입니다. 혼인이 정해지던 그 시점에 안씨 집안 안채에는 이미 한 여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최진욱이 혼인 이야기가 오가기 전부터 가까이 두던 여인이었습니다. 정실도 아니고 공식적인 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욱은 그녀를 아꼈고 연화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연화가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욱의 아이를. 혼인 이야기가 막 오가기 시작하던 무렵 연화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연화는 진욱에게 말했습니다. 진욱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진욱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혼인은 이미 두 집안의 어른들이 정한 것이었고, 진욱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욱은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 보겠다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고. 그리고 어머니, 최 부인께 말씀드렸습니다. 최 부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겉으로는 고아한 양반마님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고 말은 항상 점잖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직접 차를 내어오고 동네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최 부인을 보며 저 집 며느리가 행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아한 외피 안에 최 부인이 진짜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가문의 체면, 안씨 집안의 이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체면을 위해 사는 사람. 그것이 최 부인이었습니다. 진욱이 연화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최 부인은 잠시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이는 잘 보살피거라. 그리고 그 연화라는 아이는 아랫방에 두면 된다. 혼례가 끝나면 내가 알아서 하마. 내 할 일은 새 신부를 잘 맞이하는 것이다. 진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진욱은 최 부인의 속내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 물음의 답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혼례날로 가야 합니다. 혼례날은 맑았습니다. 서하는 이른 새벽부터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분을 발라주고 머리를 올렸습니다. 붉은 혼례복을 입히고 족두리를 얹어주면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무 예쁘다. 우리 서하야. 서하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웃었습니다. 꽃가마를 타고 안씨 집안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하객들이 가득했습니다. 최 부인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서하가 가마에서 내리자 최 부인이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이제 이 집이 내 집이다. 그 말이 서하를 안심시켰습니다. 너무 안심시켰다고 나중에 서하는 그날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신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방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붉은 보료가 깔려 있었습니다. 서하는 그 자리에 앉아 진욱을 기다렸습니다. 진욱이 들어왔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듯하게 생긴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기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사람 같은, 뭔가 참아야 하는 사람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서하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혼례날의 설렘과 긴장 탓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 고생했소.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욱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하도 억지로 말을 꺼내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조용한 발소리가 신방 문 앞에 멈추더니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하녀 하나가 차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마님께서 새아씨께 첫날 밤 드시라고 특별히 달인 차를 보내셨습니다. 피로를 푸는데 좋은 귀한 약재라 하옵니다. 서하는 찻잔을 받았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신방 안에 퍼졌습니다. 서하가 찻잔을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욱이 손을 뻗었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 진욱의 손이 찻잔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서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알아채기 전에 이미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하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몸이 이상했습니다.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흐려졌습니다.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욱을 바라봤습니다. 진욱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고 서하는 15년 뒤에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모르는 척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고. 이것이 무슨... 진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방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서하의 눈이 감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어서. 날이 밝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서하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신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없었습니다. 보료만 흐트러진 채 비어 있었습니다. 신방 구석에 족두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이 두어 조각 찢겨 있었습니다. 진욱은 술에 취해 전날 밤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녀가 기겁을 하며 안채로 뛰어갔습니다. 최 부인이 신방으로 왔습니다. 찢긴 비단 조각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아무도 보지 못할 만큼 짧게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디 갔겠느냐? 밖에 찾아보거라. 물론 서하는 집 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 밖도 뒤졌습니다. 마을 길도 뒤졌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없었습니다. 소식은 금방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입은 빨랐습니다. 신부가 첫날 밤에 도망쳤다. 정이 있던 사내가 따로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니 혼례 전부터 심상치 않더라니. 그 집 체면이 어찌 되겠느냐. 윤씨 가문도 애초에 딸 단속을 못한 것이다. 소문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습니다. 확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증거를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가 사실이 되었습니다. 서하의 친정인 윤씨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윤씨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안씨 집안으로 달려가 따졌지만 최 부인은 차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신부 쪽에서 먼저 데려다 찾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윤씨 집안의 잘못이 되었습니다. 어찌 됐든 이미 벌어진 일. 저희 집안도 피해자입니다. 저희 진욱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진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하 어머니는 결국 그해 겨울 병으로 눕더니 이듬해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딸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눈으로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머니의 심장이
그것을 버티지 못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서한은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끝까지 찾지 않았습니다. 서한은 죽지 않았습니다. 최 부인이 서한을 없애는 방법은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이면 시신이 남습니다. 시신이 남으면 흔적이 남습니다. 최 부인은 그보다 훨씬 더 완벽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서한은 관비로 넘겨졌습니다. 먼 고을에 관한 노비 명부에 이름 없이 올라가는 것. 아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없는 곳으로 보내지는 것. 그것이 최 부인의 방법이었습니다. 서하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방 아니었습니다. 콜레복은 없었습니다. 흰 무명 옷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 포졸이 서 있었습니다. 서하는 그 순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이해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서하는 먼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읽는 사람이었지요. 울기는 나중에도 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야 합니다. 관비의 삶은 고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밥은 부족했고 잠자리는 차가웠습니다. 처음 1년은 병도 앓았습니다. 몸이 버텨내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서하는 버텼습니다. 서하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반 가문에서 자랐기에 익힌 것이었지만 관비 신분이 된 서하에게 그것은 생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관아 문서를 대신 정리해주고 아전들의 서류를 도와주면서 조금씩 자신의 처우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서하는 무언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족두리 조각이었습니다. 신방에서 끌려 나올 때 저도 모르게 손에 쥔 채로 나왔던 붉은 천 조각. 서하는 그것을 숨겨 간직했습니다. 넝마가 될 때까지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모았습니다. 그날 밤 들었던 소리들, 목소리들, 진육의 표정, 하녀가 들고 온 차, 최 부인의 그 짧은 말 한마디. 서하는 밤마다 그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에 나중에는 관아창고에서 몰래 구한 종이 조각에 작게 작게 적어두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한 해가 가고 2해가 갔습니다. 5해가 지났습니다. 10해가 지났습니다. 서하의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달라졌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서하는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돌아갈 기회를. 그 기회가 찾아온 것은 1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새 수령이 부임했습니다. 수령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고 총명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감정보다 증거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서하는 결심했습니다. 서하가 사라진 지 15년이 된 안씨 집안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더 번성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물이 늘었고 연화가 낳은 아들이 어느새 14살이 되어 안채의 도련님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연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최 부인이 처리하겠다던 그 여자, 연화. 연화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하가 사라진 이후 연화는 조금씩 집안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랫방에서, 다음에는 곁채에서, 그리고 서하가 살았어야 할 그 안채로. 왜 최 부인은 처리하려 했던 연화를 집 안으로 들인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 밝혀드리겠습니다. 연화도 최 부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후로는 달라졌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 한 최 부인도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연화는 최 부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은 제 방식대로 했습니다. 그 아들을 안씨 집안의 씨로 키우는 것, 서하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 그것이 연화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 내부는 오래전부터 썩어 있었습니다. 최 부인과 연화는 서로를 필요로 했지만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진욱은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진욱은 변했습니다. 혼례 첫날 밤 이후로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술을 마시는 날이 늘었습니다. 집 안을 돌아다니다가 아무 곳에나 멍하니 앉아 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연화가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 부인이 물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사랑채에서 밤마다 들리는 술잔 소리를, 가끔 밤에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부인, 나는 정말 몰랐소.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아무도 듣지 않는 사랑채 안에서,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곳에서. 진욱은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새 수령이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여인 하나가 관비 행렬에 섞여 고을로 들어왔습니다. 관비 행렬이 고을 관아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옆에 서서 구경했습니다. 죄인 호송 행렬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었지요. 행렬 속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지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렬 뒤쪽에서 걷고 있는 여인 하나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등이 곧았습니다. 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나이 든 몇몇이 그 얼굴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다는 느낌이었지만 그것이 누군지는 금방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은 길었습니다. 행렬이 관아 앞에서 멈췄습니다. 수령이 마루 위에 앉아 호송 명부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전이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하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하는 앞으로 나오면서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호송된 관비가 수령 앞에서 뭔가를 꺼내는 일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포졸이 제지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증거물입니다. 수령 날있게 드리는 것입니다. 수령이 손을 들어 포졸을 멈췄습니다. 서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내밀었습니다. 낡은 혼례 문서와 붉은 천 조각. 이것이 무엇이냐? 저는 죄수로 끌려온 것이 아닙니다. 15년 전 이 고을에서 혼례를 올리고 첫날 밤에 사라진 신부입니다. 이 문서가 그 혼례 문서이고 이 붉은 천은 그날 밤 제 족두리에서 찢겨나간 조각입니다. 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아전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관아 앞 담장 너머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령은 문서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 조각을 들어 햇살에 비췄습니다. 그리고 서하를 바라봤습니다. 최진욱의 신부 윤서하라 했느냐? 예. 안씨 집안은 내가 도망쳤다 했다.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날 밤 차에 약이 들어 있었고 저는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고을에서 멀리 떨어진 관아의 관비로 넘겨졌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관비로 살았습니다. 도망친 여인이라면 혼례 문서와 낡은 천조각을 이토록 오랫동안 보관해 왔겠습니까? 수령이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씨 집안으로 연통을 보내라. 내일 아침 공식 신문이 있을 것이라고. 아전이 달려갔습니다. 서한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자리에 서니 크게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안씨 집안은 밤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최 부인의 방에서, 연화의 방에서, 진욱의 사랑채에서는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진욱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마당이 가득 찼습니다. 소문은 하룻밤 사이에 온 고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15년 전 사라진 신부가 돌아왔다는 것, 오늘 공식 신문이 열린다는 것. 사람들이 관아 담장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안씨 집안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최 부인은 단정했습니다. 흐트러진 곳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최 부인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욱은 가장 뒤에서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서하는 이미 마당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최 부인이 서하를 보았습니다. 서하도 최 부인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15년이 흘렀습니다. 수령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는 15년 전 이 고을에서 벌어진 혼례 사건을 다시 신문하는 자리다. 윤서하는 자신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안씨 집안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다고 주장한다. 안씨 집안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최 부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날이, 저 여인은 혼례 첫날 밤에 스스로 달아난 것입니다. 15년 만에 나타나 무슨 말을 꾸며낼지 모르겠사오나 저희는 그날 이후로 저 여인이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수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안에서 사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늙은 노파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머리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15년 전 안씨 집안에서 일하던 부엌 노비였습니다. 서하가 끌려나간 날 밤 부엌 뒤편에서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 안씨 집안을 떠나 다른 고을에서 살고 있었는데 서하가 15년 동안 수소문 끝에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날이, 인연이 그날 밤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다음 날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신방 쪽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부인 마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인연이 뒷문 틈으로 보니 사내 둘이 신부 아씨를 포대기에 싸서 들고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최 부인의 얼굴에 처음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세하게 눈가가 약간 좁아지는 것이었지요. 저 노파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늙은 눈이 어두워 꿈을 현실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물어보겠다. 그날 밤 신방에 차를 들고 들어간 하녀는 누구의 지시로 차를 가져갔느냐? 최 부인이 대답하기 전에 수령이 다시 눈짓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하녀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고을에서 살고 있는 그 당시 안씨 집안 하녀. 서하가 그 하녀를 바라봤습니다. 하녀는 서하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릎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 차를 들고 들어간 것이 너냐? 예, 그러합니다. 누가 지시했느냐? 하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하녀의 눈이 최 부인을 향했다가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면 너도 공범이 된다. 다시 묻겠다. 누가 지시했느냐?
하녀가 바닥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마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신부 아씨가 잠드시도록 하라고. 차에 뭔가를 타서 가져가라고. 이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마당에서 탄식 소리가 터졌습니다. 최 부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단정한 자세 그대로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령이 혼례 문서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 혼례 문서는 윤서아와 최진욱의 혼례가 공식적으로 성립됐음을 증명한다. 혼례가 파하지 않았으므로 윤서아는 아직 안씨 집안의 며느리다. 그녀를 본인 동의 없이 끌어내어 관비로 넘긴 것은 인신매매이며 신분을 조작한 범죄다. 그 말에 연화가 처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리,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진욱 서방님을 따라 이 집에 들어온 것뿐이고 그날 밤 일은 전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최 부인 마님의 지시였습니다. 최 부인이 연화를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연화야, 조심해라. 그 한마디에 연화의 입이 닫혔습니다. 15년 동안 그 목소리에 길들여진 몸이 저절로 반응한 것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욱이었습니다. 진욱이 뒤에서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고개가 숙여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15년을 짊어지고 걷는 것처럼. 그리고 수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차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부인이 차를 마실 때 제가 막지 않은 것은 어머니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저는 알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최 부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단정하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진욱아, 그만해라. 어머니, 저는 이미 15년을 그만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진욱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부인, 나는 정말 미안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서하는 진욱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서 15년 동안 단단히 묶어두었던 무언가가 마지막으로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이 말을 기다렸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령이 최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최 부인, 더 할 말이 있소. 최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정한 자세는 여전했습니다. 등도 곧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붙들고 살아온 것, 체면, 가문의 이름, 그것들이 지금 이 마당에서 하나하나 박살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었지요. 최 부인은 인신매매 및 신분 조작 혐의로 포박하라. 연화는 공범 혐의로 함께 신문한다. 최진욱은 당일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별도로 신문한다. 포졸들이 움직였습니다. 최 부인이 포박될 때 그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위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셨을
홀레날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부인은 서하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연화를 처리할 생각이었습니다. 찻잔에 넣을 약도 연화를 제거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꽃가마에서 내리는 서하와 마주쳤을 때 그녀의 살아있는 눈빛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 언젠가 내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든 것입니다. 지금껏 집안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최 부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욱이 어머니의 뜻을 단 한 번도 거스른 적 없는 고분고분한 아들인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점이 있는 연화는 그렇게 그 집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최 부인과 연화 두 사람은 서로를 견제하며 15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틈에서 진욱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갔고요. 그러나 최 부인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하가 살아남아 15년을 버텨왔을 경우를 말입니다. 신문이 끝났습니다. 수령은 서하를 별도로 불렀습니다. 안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냐. 혼례 문서가 유효하니 법적으로는 그 집의 며느리다. 서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돌아가는 것. 그 집으로. 서하가 살았어야 할 방으로. 연화가 채워놓은 자리를 되찾는 것. 서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집이 그리워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서하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도망친 신부라는 소문이 거짓이었음이 공식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제 어머니의 묘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어머니는 딸이 집안을 욕보였다는 말을 들으며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저는 이후로 윤서하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관비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수령이 잠시 서하를 바라봤습니다. 그것뿐이냐? 예. 그것이 전부입니다. 수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관하 공식 기록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15년 전 혼례 사건의 재심 결과와 윤서하의 무죄 사실이 기록됐습니다. 서하는 어머니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산 중턱의 조그만 묘였습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풀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서하는 한참 동안 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묘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씨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최 부인은 재판 결과 인신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집안의 재물 일부는 몰수됐습니다. 연화는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연화의 아들은 이제 안씨 집안의 적통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욱은 집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이미 아무도 없는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후로 진욱을 볼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불쌍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는 사람. 15년 동안 알면서도 눈을 감았던 사람. 마지막에 고개를 숙인 것이 그에게 용서가 될 수 있는지는 아마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서하는 고을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멀리 떠났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만 알려졌습니다. 15년 전 서하가 관비로 넘겨졌던 관하에서 서하를 살아남게 해준 늙은 노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서하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주던 여인, 서하가 글씨를 연습할 종이 조각을 몰래 모아주던 여인. 서하는 그 여인과 함께 떠났습니다. 서하가 관하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전이 전해준 그 말이 고을에 퍼졌습니다. 저는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이름을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이름. 윤서아라는 이름. 도망친 신부가 아니라 끌려나간 여인. 오욕 속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살아 돌아온 여인. 그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혼례 첫날 밤 사라진 신부. 그 여인이 15년을 버텨 되찾은 것은 재물도, 집도, 신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름이었습니다. 도망친 여자라는 낙인 대신 자신의 본래 이름. 그것이 가장 작아 보이면서도 가장 큰 것이었지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는 내내 최진욱이라는 사람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악인이라기엔 너무 나약하고 피해자라기엔 너무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 어머니가 두려워서 상황이 이미 그렇게 되어서 하고 눈을 감았던 사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나서면 어찌 되려고, 나 하나 어떻게 하겠어 하고 눈을 돌린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서아의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억울한 사람의 곁에서 끝까지 침묵한 것도 가담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침묵의 값은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 오늘 밤도 한지위의 야담과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번님들 모두 따뜻하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지위의 야담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